자, 교재 32페이지 공적장부 열람 발급 실습을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았어요. 중개의뢰를 받고 물건을 접수를 받았다. 그죠? 접수를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적장부 열람부터 하는 거예요. 공적장부 발급 또는 열람부터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발급 열람을 해서 이 부동산이 이제 공적장부상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없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다음에 이제 현장 이제 답사를 가는 거죠. 근데 많은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이 공적장부 열람을 나중에 계약서 쓸 때 정도 하거든요. 근데 공적장부를 열람 받아서 요거를 분석 조사를 하는 거예요. 분석 조사를 해서 당연히 요걸 당사자 사이에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나중에 계약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게 무슨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그걸 문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합의를 해서 그 내용을 계약서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공적장부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개를 할 때 반드시 공적장부는 반드시 전부 발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등기사항 증명서죠. 등기사항 증명서. 요걸 제일 먼저 띄거든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33페이지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열람 접속 경로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한번 발급 받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등기 권리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공시 권리 분석인데, 이렇게 공시 권리 분석을 합니다. 자, 공시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받을 때 당연히 유효한 사항만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요.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도록 발급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소사항도 다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게 공동담보로 돼 있다 그러면 공동담보 물건 전부 다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신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신탁계약서, 신탁원부도 이렇게 반드시 발급 받아야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분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이제 나머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민번호는 반드시 다 나오도록 해야 돼요. 요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공부상 소유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부상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요게 동일인이어야 되겠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공부상 소유자는 반드시 주민번호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신분증 위변조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분증 위변조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자가 반드시 자기임을 증명하는 문서, 그게 이제 인감증명서죠.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이런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서류는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에 가면 지문인식을 하고, 그죠? 지문인식을 하고 발급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감증명서상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에 있는 요게 소유자 인적사항 있죠. 요 인적사항하고 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요 인적사항하고 당연히 일치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라든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서는 인적사항에다가 요거 복사 금지죠. 복사 또는 위변조 금지, 위변조 금지 조치요. 즉 뭐예요? 스카치 테이프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인감 도장, 여기는 서명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있죠. 이제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민번호는 다 나오도록 해야 돼요. 주민번호는 다 나오도록. 그 다음에 말소사항도 다 나오도록 해야 돼요. 말소사항. 왜 그러냐면 이 말소사항은 등기가 공신력이 없죠.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효한 등기도 있고 유효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무효인 등기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등기 권리 분석 조사서를 이제 연습을 할 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건 담보 가치를, 그러니까 잔존 담보 가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담보 가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담보 물건 전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담보는 100개라도 99개가 가치가 없고 하나만 가치가 남아 있을 때는 그 잔존 가치에 전부 다 담보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물건 전부를 반드시 받아라. 그 다음에 신탁이 되어 있다. 즉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신탁계약서예요. 이 신탁 원부를 받아서 이 신탁 원부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이 당연히 관리 신탁이냐, 처분 신탁이냐, 뭐 개발 신탁이냐, 담보 신탁이냐 그런 내용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매매를 할 때는 누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또 누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탁은 우리가 이제 원래 소유자죠.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이렇게 수탁자한테 이렇게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럼 맡겨 놓을 때 원인이 있겠죠. 근데 부동산 신탁은 이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또 이렇게 이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서 환가 절차를 거치죠. 근데 이런 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는데, 자,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 들어오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소유권을 요 수탁자한테 신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요 둘이 이제 신탁계약이고, 신탁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거고요. 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익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게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탁과 관련된 매매 절차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된 거. 신탁이 되어 있는 물건을 매매를 할 때는요, 당연히 이 신탁 해지합니다. 신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원래 소유자에게로 이전하겠죠. 소유자에게 이렇게 이제 소유권이 복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지, 보통 신탁, 즉 수탁자에서 바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당연히 이 신탁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전세와 관련돼서는요, 이렇게 신탁이 되어 있다가 똑같이 신탁 해지를 합니다. 신탁 해지를 해서 소유권 복귀예요. 소유권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신탁을 이렇게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전세일 때는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차일 때는 당연히 신탁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신탁 관계에서 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요거 이제 전세일 때죠. 요거 전세하고 전세권하고는 다르죠. 전세권은 물건인 거고, 요거 채권이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바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자, 신탁이 되어 있는 재산은 채권 채무 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임대차 계약이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이 신탁 계약을 할 때는요, 요게 이제, 여기는 원래 소유자하고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 전세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요거 주로 이제 관리 신탁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요 수탁자하고 원래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탁자로부터 이렇게 위임장, 즉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이제 전세 계약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익자, 은행 수익자가 있죠. 그래서 이 수익자가 자기가 우선 수익권을 포기해 준다라는 확인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수익자의 우선 수익 포기 확인서. 요 서류가 있어야만이 요게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 사람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 수익자보다 후순위가 되면 나중에 이 집이 경매 처분됐을 때 당연히 한 푼도 못 받겠죠. 그런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에 이제 월세 계약을 할 때는요. 요게 이제 월세 계약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월세를 누구한테,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되는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이제 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도 아까처럼 수익자에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실질 소유자에게 가야 되는지 그거는 신탁 계약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 신탁 계약에 나와 있는 수익자에게 그런 내용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나중에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요게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소유권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권리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도록 반드시 매수자한테 요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또 설명을 했듯이 남양주인가요? 그 아파트 매수인이 이렇게 소유권을 상실한 사건 있죠? 소유권 상실한 사건. 이런 거 보면요. 당연히 소유권 상실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권리보험에 가입을 해라. 그래서 권리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겠죠. 이 사건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A라는 남편하고 B라는 이렇게 부인하고 이제 살다가 요거 남편 집이죠.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순위에서 B가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이 상속이겠죠. 등기 원인이 상속에. 자, 상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매수자가 아파트를 돈을 주고 다 매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살해를 한 거죠. 살해를 했기 때문에 상속 결격이 생긴 거예요. 상속 결격이 생겨서 이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인 상속인 이 A 남편의 D라고 하는 이제 조카가 있었는데 유일한 상속자죠. 이 조카가 이 매수자를 상대로 이제 아파트를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해서 아파트를 뺏겼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은 이 부인한테 이 사람한테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없죠. 따라서 결국 이 매수자가 아파트도 뺏기고 매매 대금도 다 날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제 공신력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청원도 해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성이 있을 때 이렇게 권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라. 미국 같은 경우는요,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렇게 권리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고, 그래서 매수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런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등기 공신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요. 특히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 단기간 안에 매매하는 경우는 항상 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이 있어도 상실할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권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등기부의 실질적 소유자냐 아니냐,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걸 진정한 이제 권리자 확인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하는 부분하고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용어입니다. 자, 나중에 물건마다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정확하게 이제 보는 방법,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등기사항 증명서 이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유튜브 이런 데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냥 등기부 읽어보는 수준이죠. 자, 등기사항 증명서는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구조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아까 집합 건물 같은 경우 등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구조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상 문제가 있겠죠? 권리상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는 것입니다. 단지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띄었으니까 반드시 띄어야 될 게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런 것, 이 물건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공적 장부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공적 장부가 이 물건에 관한 공적 장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그걸 이제 물건의 동일성 조사 확인이다 그랬죠. 이 물건의 동일성 확인은 여러분들이 등기부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만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물은 반드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고, 땅은 반드시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 공적 장부가 이 물건에 관한 공적 장부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반드시 건축물 현황도면을 반드시 같이 띄는 게 좋다. 단위 세대별, 평면 도면요, 단위 세대별, 평면 도면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 그럼 왜 없냐?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요, 관리대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이제 옛날에 가옥대장, 이제 재산세 과세대장이죠.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물 대장이 왜 없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없으면, 공적 장부가 없다 그러면 왜 없는지를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의뢰인한테 물어봐야죠. 의뢰인은 압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이제 재밌는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 단독주택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이제 단독주택을 하는데, 매수자가 요 집이 상당히 넓게 이렇게 이제 지어져서, 그래서 요걸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건물 등기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 다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는데요.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이전이 됐습니다. 근데 건물 등기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서류라는 게 있어요.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서류라고 있는데, 건물 등기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필수 서류입니다. 그죠?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지 이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지 건물 등기 표제부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서 어떻게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촉탁 등기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등기는 가능하지만 이 등기부를 가지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이 이렇게 법정 바닥 면적, 그게 뭐죠? 건폐율을 초과해서 지은 거예요. 건폐율 위반이죠. 자, 근데 건폐율 위반이 어떻게 발견되느냐? 요 공사를 한 인부가 이제 집주인이 자기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을 때 좀 넓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을 막 늘린 거예요. 그래서 공사 다 끝나고 가면서 이 공사 인부가 구청을 들렀다가 가면서 찌르고 갔죠. 그래서 건폐율 위반으로 요게 이제 위반 건축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적법하게 하려면 이렇게 땅을 더 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당연히 건폐율을 맞추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적법한 건물로 되겠죠. 실제로 이제 공무원 중에 소유자가 있었는데요. 이 건축물 소유자가 갑자기 옆집의 땅을 얼마든 가격이 좋으니까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조금은 많이도 않죠. 일부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공무원이 자기가 이제 고위공직자로 올라가려면 뭐 재산조사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건물을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옆집의 땅을 사가지고 바닥 면적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집은 이걸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건물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은 무시하고 나는 그래도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적인 소유권을 보면 토지는 법적인 소유권이 이전이 됐죠. 근데 건물 등기부는 법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죠. 즉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 이전이 안 됐죠. 결국 뭐냐면 이 건물 등기는 전 소유자 명의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정확하게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자가 갖는 건 법적 소유권은 가져오지 못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이제 처분권은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 건물 거래할 때 법적 소유권은 못 가져오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오는 형태로 이렇게 소유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건물 등기부는 오히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를 폐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냥 미등기 건물로 이제 사실상 처분 권한만 넘겨가는 형태로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공적 장부를 열람을 했는데 공적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이유를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대장입니다. 자, 토지대장에는 반드시 지적도, 그 다음에 이제 임야도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적도 임야도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했던 오표시 무해우 원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오표시 무해우 원칙이라는 건 이렇게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매수자가 이 땅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 매도인이 번지를 착각한 거예요. 요게 이제 101번지고 요게 102번지인데
매도인이 요게 102번지인 줄 알고 102번지 매매계약을 한 거죠.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은 요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요게 어떻게 발견이 돼요? 간단해요. 지적도를 보면 되죠. 지적도를 봤더니 여기가 101번지였던 거예요. 101번지. 그죠? 그러면은 매수인은 이게 자기 땅이냐, 요게 102번지 매매계약이니까 요게 내 땅이냐. 근데 대부분 판례는 뭐예요? 매수 의사가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형성이 됐느냐, 그것 때문에 이게 매수인의 소유고, 당연히 매수인은 요게 101번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이 청구권이라는 거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1번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새로 해서 101번지에 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이 매수인이 갖고 있는 102번지에 관한 등기부는 요거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면 다른 부동산에 지금 설정된 등기이기 때문에 표제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렇게 현황 도면,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을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매 목적물의 착오가 일어날 수는 없다. 자, 건축물 대장은요. 건축물 대장은 아까 어디서 띄냐면 민원 24, 지금 정부 24 또는 건축행정 세움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발급을 받는 거고요. 33페이지에 건축물 대장 열람 발급받는 방법을 제가 쭉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우리 집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토지 대장은 요거 이제 민원 24, 즉 정부 24에 가서 이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자, 이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다 일괄 다 나와 있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인데, 이거는 아까 정부 24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이용 계획서 받기에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저는 여기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용적률, 건폐율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이제 도면이 나오죠. 이 도면이 이제 지적도 도면 이건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요걸 이제 축척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면 인근지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저는 이제 요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제일 먼저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서 물건이 위치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건을 검색을 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하고 위성 지도를 가지고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토지를 이제 분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사족이죠. 쓸모없이 만들어진 게 일사편리에서 이렇게 이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즉 요것들을 한 장짜리로 만들어 놓은 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예요. 종합증명서인데 저는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적 장부 다 발급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부동산 종합증명서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온나라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포털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시리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제 온나라가 요게 이제 시리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 정보, 우리나라 이제 그 용도 지역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시책 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공적 장부 열람 발급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이 필수 서류 4개는 기본이고요. 요것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서류는 필수 서류다. 그래서 요 서류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제 조사서가 공적 장부 분석 조사서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기 위한 공적 장부 분석 조사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자, 필요 정보 조회. 35페이지 계약을 위한 필요 정보 조회 및 확인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는 용적률 건폐율을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용적률 건폐율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용적률 건폐율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조례에서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상한 용적률하고 상한 건폐율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법정 용적률대로 짓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조례죠. 시군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이제 개발 또는 건축이 이제 완료된 상태에서는요, 실제로 이 개발 건축과 관련된 실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 이게 이제 미개발이라든지 뭐 미건축 거기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용적률 건폐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시군 조례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가 이미 다 지어졌다. 그래서 아파트가 건축이 됐다 그러면은 실제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이 용적률 건폐율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확인 설명서는 시군 조례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뭐 국토교통부가 시도 조례 요걸 기재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걸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용적률 건폐율 얼마에 지어진 건지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아주 잘못된 이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두 번째는 이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자, 공시가격 우리나라 그 법적으로 이제 용어는 공시가격도 있고 뭐 공정가격도 있고 기준시가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도 있고 용어가 다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과세를 하는 과세 기준 요게 이제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시가,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 뭐 공정가격 비율, 그죠? 공정가격 비율, 뭐 요런 용어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죠? 그 다음에 개별 단독주택일 때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토지일 때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일 때는 기준시가, 다섯 번째 주택 외
건물 시가 표준액 있죠?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상가주택이다 그러면 상가주택, 자 요거 조회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파트는 쉬워요.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즉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단독주택은 두 번째예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 뭐 홈페이지 부동산 가격 알림에 다 나와요. 토지는 당연히 개별 공시지가로 이렇게 확인이 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면 돼요.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건물도 기준시가가 조회가 가능한데 요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한 거예요. 홈택스에서 상업용 건물하고 오피스텔을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택 외에 일반 건물 있죠. 일반 건물, 즉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있는 거, 요거는 어디 가서 조회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상가주택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주택이고 요거는 상가예요.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아까 주택은 뭐예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 상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기준시가로 가겠죠. 그럼 뭐 이 상가는 어디서 조회를 해야 되느냐, 그게 다섯 번째에 있는 주택 외 건물 시가 표준액 조회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 시가 표준액이냐, 우리가 확인설명세 취득과 관련된 거죠. 취득세는 요게 지방세죠.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공시가격하고 싸우는데 기본이 취득과 관련된 건 시가 표준액이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 시가 표준액 조회하는데, 서울특별시는요, 서울특별시 이택스라는 게 만들어져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 인천광역시도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택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기타는 위택스로 접속을 해야 돼요. 삼도 경기도 있죠. 위택스. 여기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메뉴에 안 나와요. 메뉴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위택스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조그맣게 보이는 메뉴라는 게 있고, 그 메뉴를 클릭하면 그 안에 지방세 정보 중에서 이렇게 시가 표준액 조회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번에 있는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기타 조회 방법, 즉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홈택스에서 하는 건 이제 국세죠. 국세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매매와 관련된 것은 위택스에서 조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홈택스에 가서 건물 기준시가를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요건 국세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모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들끼리 뭐 다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서로 인격 모독까지 해가면서 싸우더라고요. 왜냐면 건물 기준시가가 맞다, 시가 표준액이 맞다, 이렇게 싸우는데 정말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가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는 취득과 관련 공시가격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맞아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이렇게 위택스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기재를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조회가 끝나면, 그러면 우리가 확인설명서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죠? 지구단위 이제 계획과 관련돼서 요거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제일 어렵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이제 뭔지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아는데, 요게 지구 단위 계획대로 이렇게 공사가 이제 완료된 동네가 있을 거고, 아직 미개발지가 있겠죠.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요, 지구 단위 계획대로 건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직 공사 이런 게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땅의 가치는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수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요. 수립이 되었다 안 되었다. 수립이 되었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반드시 열람을 해야 돼요. 열람을 해서 그 내용은 이 부동산의 가치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내용들이겠죠. 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립이 안 되었다 그러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고 단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만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조회하는 방법, 거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놨는데 그냥 시군구청에 전화를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열람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가서 확인하면 돼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 한계선이라든지 용적률 건폐율이라든지 건축물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건물과 관련된 규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저는 이 도시관리계획이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용도지역 이런 게 다 지구단위 관리계획에서 이제 결정이 되죠. 따라서 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시군구청 어느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종류와 이 부동산에 인접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확인해서요, 요 해당 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된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수립이 된 적이 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그 부분을 조회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납세 증명이죠. 자, 매매에서는 납세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에서는 이제 임대인의 체납 여부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납세 증명 발급 열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내진 설계와 능력이죠. 자, 이 부분은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내진 설계 대상이면은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건축물 대장에 당연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기재가 없다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진 설계 능력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있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지금 기재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 없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시 건축물 내진 성능 자가점검 사이트가 있고 부동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냥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매매에서 취득세율을 이제 조회해야 되겠죠. 근데 이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에 있는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37페이지에 있는 표처럼 이렇게 일괄적인 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해당이 될 때 이 세율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세 비과세도 있고, 그죠? 감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율이 있죠. 표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항상 이 표준세율을 해야 되냐. 근데
되는 건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많이 나온다고 그랬다가 적게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 많이 나오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취득세 부분은 반드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오늘 세법 개정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에 보면 이제 내년부터 주택 취득세율을 이제 변경을 하겠다. 이미 이제 고시가 됐죠. 그래서 취득세율이 구간 6억을 이제 초과해서 이제 9억까지죠. 이 구간에 이제 세율을 바꾸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행은 6억까지는 지금 그 교재 보면 1%죠. 1%고, 그 다음에 이제 9억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3%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너무 차등이 있으니까 요것을 이제 형평에 맞춰가지고 100만원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100만원 단위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요게 7억 5천일 때, 요게 이제 2%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중간에. 그래서 100만원 단위로 이렇게 세율을 쪼개는데, 그 공식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3분의 2죠. 3분의 2 곱하기 금액이에요. 여기서 이제 3을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넣는 건요,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그래서 여기다 6억을 넣으면 1%가 되죠? 6억을 넣으면 1%가 되잖아요. 여기 7억 5천을 넣어요. 7.5를 넣어요. 그러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내년부터, 지금 그 적용되는 게 내년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고 돼 있죠. 2020년 1월 이후 납세 의무자부터는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 계산을 해서. 어떤 분은 100만원당 0.66%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곱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 요 산식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7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면 주택과 주택 외, 그 다음에 매매가액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항상 취득세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 부분 공부한 거 있죠. 근데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관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취득세 그 5배 중과 해갖고 곱하기 5를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되게 어렵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38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및 12조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이러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대한민국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법조문은 누구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게 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문맹자라도,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대학교를 나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죠? 정말로 재밌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 대상 해당이 될 때는 취득세가 5배 중과가 되죠. 예전에 이제 표준세율의 5배가 되기 때문에 잘못 설명했다가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에 해당이 될 때는 반드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한 번은요, 강남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강남에서 이제 단독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을 자기가 살 때는 이게 다가구예요, 다가구. 다가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중과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걸 취득을 해서 요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이걸 단독주택이 된 거예요. 단독주택이 됐는데 강남구청에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취득세를 이렇게 납부했던 것을 이렇게 중과해서 부과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매수자가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쫓아와서 왜 당신이 이 중과 대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느냐. 요렇게 이제 너가 취득세 다 물어내라. 요렇게 이제 항의를 받아서 그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취득할 때 당시 현황이 뭐예요? 다가구기 때문에
절대 중과 대상이 아니죠. 근데 자기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바뀌면 5년 이내 바꾸면 이게 고급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과세 중과세를 부과당하자 공인중개사한테 그 책임을 물었는데 공인중개사 대표님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죠? 공인중개사는 취득 당시 현황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가 거래 대상 물건을 조회를 할 때 이게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 과밀 역세권 안에 취득세 중과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지역이 과밀 역세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자, 나머지 뭐 자세한 건 제가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이제 물건 분석 조사 만들기 마지막입니다. 자, 물건 분석 조사서는 간단하죠. 아까 중개 의뢰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 조사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공적 장부, 그죠? 공적 장부.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가 이 물건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떠한 상태고 뭐가 있는지 그걸 하는 거고요. 공적 장부는 아까 등기부,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적 장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현장 답사 요 물건 내 예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자 임차인 조사. 그런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알 수가 없는 건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료 요청.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물건 분석 조사서를 완벽하게 하는데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류들만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생판 처음 들은 서류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물건을 현장 답사를 해 봤더니 이 서류가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게 단독주택이고 막 나무들이 있어. 그러면 지상무 종류와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처리 확인서 이렇게 저는 만들어서 이 서식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개별 계약서 작성 실습을 할 때 이런 서류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세무 분석과 기타 부담금 등 조사서. 이 이야기는 세금은 취득세하고 부가가치세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지만 기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세, 이제 종합 부동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그냥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상담을 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을 거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면 되겠습니다.